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이것, 무엇일까요? 한 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암이나 뇌졸중보다 기억을 잃는 것, 그리고 가족이 짊어질 간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점점 늘어나 노인 치매뿐만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 치매에 걸리는 초록이 치매도 10년간 4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남의 일로 여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며 치매에 대해 공부하고 엄마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을 남긴 딸의 이야기입니다. 담담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여기에다 치매의 증상, 그리고 젊어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알려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333 법칙이었습니다. 3가지를 즐기고 3가지는 참고 3가지를 챙기라고 권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딸의 시선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잔잔한 감동을 느껴보시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예전에 비해 지저분해진 집안과 옷차림, 무기력함. 저희 엄마가 이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보면 경도인지 장애는 예전보다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인지 검사상 저하가 명백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현재 치매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모두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장애, 이야기를 듣고도 잊어버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이름 등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언어장애,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시공간 능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길을 잃거나 자주 가던 곳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능력 저하, 돈 관리가 안 되고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상 행동,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망상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배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장애나 인지장애 등이 생기므로 치매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인성 우울증 역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부터 종종 기억력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우울증과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기억 장애는 건망증과도 많이 혼동하는데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건망증, 기억조차 못하면 치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 못하면 건망증,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다면 치매라고 봅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치매의 이상행동이나 기억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실 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랬냐? 그때 딴 거 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다 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니 기억장애인지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평소에 부모님의 상태나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 치매의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치매의 여러 가지 증상 중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 집안이 더러워지고 옷차림이 지저분해진다,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전두엽 기능 장애로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가 의심된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별로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별 검사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치매를 진단받더라도 부모님의 상태에 절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나 무조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치매에 걸려도 엄마다. 엄마의 반복 행동 주기가 짧아졌다. 같은 말과 행동을 자꾸 반복한다. 엄마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비슷한 패턴이기에 내가 엄마에게 말을 하면서도 엄마가 어떻게 대답할지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 마치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처럼 정확히 30분 전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차이가 있다면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세상 전부가 30분 전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현실에서는 나와 엄마만 30분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문제없이 잘 흘러가는데 나와 엄마는 30분 전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며 똑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오랜만에 집에 가면서 한약으로 만든 공진단을 엄마 선물로 챙겨갔다. 곱게 포장된 상자에 있는 알약이 무엇인지 엄마는 계속해서 잊어버리나 보다. 아침 식사하고 나서 방을 닦다가 공진단 상자를 발견하고는 엄마가 나를 돌아보며 묻는다. 여기 이거 뭐냐? 엄마, 그거 몸에 좋은 사탕. 한번 드셔봐. 아이고, 뭐 이렇게 쓴 게 다 있냐? 이거 못 먹겠다. 능청스레 먹어보라는 나의 말에 엄마는 공진단을 입에 넣었다가 인상을 잔뜩 쓰며 뱉어버린다. 조금이라도 약을 먹었겠지라는 생각에 나는 엄마 약 먹이기에 성공한 것 같아 슬그머니 혼자 웃는다. 20여 분 뒤에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엄마는 상자에 눈길이 닿자 또 묻는다. 저게 뭐냐고. 그러면 나는 또 짐짓 시치미를 떼며 몸에 좋은 사탕이니 먹어보라고 권한다. 엄마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 약을 뜯어서 입에 넣어보고는 쓰다며 다시 뱉어버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의 기억이 지속되는 순간이 20여 분보다 짧아졌다. 퇴근길에 엄마랑 통화를 하면 오늘 뭐 했는지, 식사는 했는지, 날씨가 추운데 방에 보일러는 켰는지 등에 계속 질문을 한다. 엄마가 예전에는 나의 질문에 이것저것 설명을 곁들여가며 대답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점점 대답이 짧아졌다.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가 보다. 엄마는 내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그마저도 오래 통화를 하다 보면 엄마가 귀찮아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엄마와의 대화가 5분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 짧은 통화에서 엄마가 내게 항상 묻는 것은 밥은 먹었냐다. 그리고 5분 통화하는 와중에도 밥 먹었냐는 질문을 두세 번씩 반복하기 시작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과 대답을 듣다 보면 가끔 지친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 밥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는 목소리로 그래, 잘했다 라고 말했다. 신기한 건 밥을 안 먹었다고 대답하면 밥은 먹었냐 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밥을 먹었다고 대답하면 질문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내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엄마 마음에 계속 걸려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나 보다. 이제 요양원에 들어간 엄마는 손주들도 잊어버렸다. 그나마 엄마가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치매에 걸린 후 아이처럼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게 된 엄마를 위해 요양원에 면회 갈 때는 엄마가 좋아하는 보리과자를 가져간다. 한 봉지 가득 보리과자를 사가면 엄마는 우리와 이야기하는 중에도 보리과자를 바라보고 있다. 보리과자를 엄마에게 건네면 한 손으로 과자를 먹으면서도 반대편 손으로 보리과자 하나를 더 집어 먹어보라며 우리에게 건넨다. 나와 이야기하며 보리과자를 먹다가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요양원 직원이 옆에 지나가면 엄마는 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한번 드셔보라며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먹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엄마는 여전히 자식들을 먼저 챙긴다. 직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도 내가 먹을 것이 없을까봐 내 가방에 과자 몇 개를 슬쩍 찔러 넣고는 한다. 내가 웃으면서 다시 과자를 꺼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여 볼세라 눈짓하면서 다시 내 손에 쥐어준다. 엄마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기억. 언젠가 우리와 헤어져서 낯선 세상으로 떠날 때 엄마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엄마가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으면 했다. 거칠고 황량한 현실에 지쳤을 때 가만히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을 떠오르게 하는 기억들 말이다.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서도 우리의 가방에 보리과자를 찔러주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엄마의 기억이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 한 조각만 남더라도 그 조각이 엄마의 유년 시절이나 청춘이 아닌 엄마로서의 기억일 것 같아서다. 오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많이 교육받지도 못했고 평생 장사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엄마다. 엄마의 삶이 내내 편안하거나 좋은 시절만 있지는 않았던 것을 자식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엄마의 생애 마지막 한 조각까지 엄마라니.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인지 혹은 엄마로서 책임감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게 내 생각만큼 무겁고 힘든 기억의 조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예쁜 치매라는 말이 싫다. 예쁜 고혈압, 미운 당뇨라는 말은 없는데 왜 유독 치매에만 예쁜 치매, 미운 치매라는 말이 붙는지 모르겠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도 행동도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닐 텐데 그마저도 예쁜 치매, 미운 치매라고 분류하면 치매 환자로서 억울하지 않을까. 어떤 의사가 치매에 대해 쓴 신문 칼럼에서 예쁜 치매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치매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며 마음을 예쁘게 키워두면 나이 들어 기억력이 줄어들더라도 예쁜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화가 났다. 치매는 두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두뇌 부위에 따라 건망증, 시공간 기능 손상, 일처리 기능 손상, 충동 조절 장애 등의 문제가 대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어떤 성격과 기능을 보이는지는 손상된 대뇌 부위에 따른 것이지 해당 환자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원래 성격이 어땠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래 마음이 예쁜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예쁘게 행동한다는 오해는 치매 환자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치매를 예쁜 치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서적인 문제나 일상생활의 수행 여부는 병이 깊어짐에 따라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다. 병세가 심각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미운 암 환자, 예쁜 암 환자라고 부른다면 그것 또한 폭력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말 잘 듣고 순한 아이가 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는 착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일 수도 있다.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엄마에게 나 이제 뭐 할까요? 엄마가 하라는 거 할게요. 라는 아이를 착하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느 순간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지고 부모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노인이나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다. 평생 살아오며 만들어진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을 텐데 요양보호사나 가족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 고집을 내세우면 미운 치매 환자라고 치부되어야 하는 것일까? 영화 장수상회에서 영화배우 박근영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은 70대 할아버지다. 젊은 남자 사장이 운영하는 장수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앞집의 예쁘장한 할머니와는 소위 썸을 타는 사이다. 앞집 할머니와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앞집 할머니의 딸이 자신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자 당황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치매였고 앞집 할머니는 자기 아내며 장수마트 사장이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이야기다. 남자 주인공 칠성이 가족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으로서 슬프고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보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자신은 큰 문제 없이 혼자서 잘 살고 있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다. 물론 그 기억은 사실과 다르지만 적어도 치매 환자인 남자 주인공이 스스로 인생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가 사실은 자기 아들이고 이웃집 할머니가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온 부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 아닌가. 치매 환자가 잊어버렸던 가족을 기억해내고 서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면 해피엔딩이지만 대개는 낯섦에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끝이 아닐까 싶다. 엄마가 씻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도 요양원 직원들도 힘들었다. 아프기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씻던 엄마였기에 우리는 엄마의 반응이 당황스럽기만 했다. 기름기가 흐르고 비듬이 내려앉은 모습의 엄마는 낯설었다. 항상 보드랍기만 하던 엄마의 살결이 건조하고 거칠어진 것이 마음이 쓰였다. 깨끗하게 씻자는 우리의 말에 신경질을 내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당혹스럽고 화가 났다. 내가 아무리 달래고 설명하려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엄마에게 왜 도와주려고 하는데 짜증을 내냐 라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버렸다. 그러나 엄마의 시선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엄마의 옷을 벗기려고 했을 테다. 요양보호사들이 엄마에게 씻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겠지만 엄마는 놀란 마음에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도 낯설고 주위에 가족들도 하나 없는 환경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옷을 벗기려 하니 당연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엄마도 그런 마음에 씻지 않고 옷을 벗지 않겠다고 버티고 심지어 옷을 벗기려는 요양보호사의 팔을 물어버렸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병 자체로도 고통받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예쁜 치매, 미운 치매라며 수능과 독립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매 환자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치매 말기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고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외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에서 흔히 보았듯이 밥을 먹고도 내가 언제 밥을 먹었냐며 화를 내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예의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거라고 오해했다. 치매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뇌의 능력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보는 사람마다 참 이쁘게 생겼다며 쓰다듬는다. 다만 엄마의 기억 속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낯설어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익숙한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 방어적으로 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마음이 힘들 때 엄마 아빠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졌다. 세상 모두가 내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 아빠는 내게 따뜻한 품을 내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의 기억 속에 가족이 남지 않는다면 엄마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엄마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까 봐. 그래서 엄마가 더욱 외로워질까 봐 두렵다. 치매에 걸리고서야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다.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두 분 다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라서인지 자식들에게 칭찬이나 애정이 담긴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과묵하신 편에 가까웠다. 두 분이 항상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알기에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엄마를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 내 친구들을 볼 때면 신기하면서도 그런 풍경이 낯설었다. 치매에 걸리고부터 엄마는 카톡도 문자도 점점 안 쓰게 되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우리가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서투르게나마 문자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카톡도 거의 하지 않았다. 엄마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을 표시하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옆에 앉아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해도 귀찮아하면서 모르겠다고만 했다. 엄마가 요양원에 입소할 때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 때문에 새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격리실에서 3일 동안 혼자 지내야 했다. 직원들이 마스크 쓰고 들락거리며 식사나 다른 활동을 챙겨주기는 하지만 다른 입소자들과 접촉할 수 없고 무엇보다 격리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배회 증상이 심한 엄마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계속 전화를 걸어댔다. 엄마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곧 보러 가겠다고 엄마를 달래도 5분이 안 되어 또 전화가 왔고 같은 대화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다. 나중에는 격리실에 갇혀 있는 게 너무나 힘든지 엄마가 남동생이랑 전화하다가 제발 데리러 와달라며 울었단다. 남동생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를 집에 모셔왔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요양원 입소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와 언니는 지금 모셔와도 엄마 혼자 지내는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조금만 견뎌보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내 불안했다. 엄마가 혹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디인지 모르는 낯선 곳에서 무섭거나 힘들지는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갇혀있는 셈인 엄마가 걱정되어 종일 신경이 쓰이고 안절부절 못했다. 엄마 전화를 받고 있노라면 엄마를 지금 여기에 두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엄마를 다시 모시러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되었다. 그러다 퇴근길에 엄마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너무나 오랜만에 받은 엄마의 문자였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었다. 지은아, 사랑해. 내내 불안함과 미안함, 죄책감이 섞여 있던 마음이 그 문자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문자를 보고서 집에 가는 내내 펑펑 울었다. 어버이날에 엄마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애교 섞어 말을 하면 너희가 다들 착하게 잘 커서 내가 더 고맙지 라고 말하던 엄마였다. 그러나 나도 엄마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그 말이 어색해서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서야 처음으로 엄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엄마가 요양원 입소 초반에는 우리랑 통화할 때마다 너 지금 어디냐? 나 좀 데리러 와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적응이 되었는지 엄마 있는 대로 와라.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 하신다. 예전에 엄마가 혼자 살 때라고 자식들이 왜 보고 싶고 그립지 않았을까. 그래도 자식들이 바쁘고 힘들까봐 엄마 보러 와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치매에 걸리고서야 엄마 보러 오라고 같이 살자고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다한다.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며칠 전 퇴근길에 언니에게 문자가 왔다. 내일 너희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으니까 잠깐 들러서 김치 주고 갈게. 집 비밀번호가 뭐야? 우리 집 비밀번호는 습관적으로 누르기만 했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일이 없었다. 갑자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니 당황스러웠다.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인데 비밀번호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1층에서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비밀번호를 떠올리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 온갖 숫자가 섞여서 뒤죽박죽이었다. 괜찮아. 집 앞에 서서 습관처럼 누르면 될 거야. 라며 애써 진정하려 했으나 심장은 쿵쾅거리고 마음은 초조했다. 마침내 집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머리도 마음도 난장판인 상태였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에 앞서 내 머릿속에는 낯선 번호와 낯익은 번호의 조합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어떤 것도 아 이거였지 라며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호흡하며 머리에 떠오르는 숫자를 눌러보았지만 첫 번째 실패, 그 다음에 다른 번호를 눌러보는 손끝에도 자신이 없다. 결국 3번의 비밀번호 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현관문 잠금 장치가 삐빅거리며 일정 시간 동안 잠금 상태가 되어버렸고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필 집에는 아무도 없어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신랑이나 아이에게 전화해서 집 현관의 비밀번호를 물을 용기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매일 사용하는 집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섭기도 하고 울고 싶어졌다. 집 앞에 서서 생각하다가는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잠깐 집 앞을 벗어나 바람을 쐬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아 하면서 숫자가 퍼뜩 떠올랐다. 곧장 다시 집으로 올라가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다행히 열렸다. 서늘해졌던 가슴 한 구석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진짜 50대가 되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가끔 집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으니까 바쁘다 보면 가끔 헷갈릴 수도 있죠.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요즘 내 또래의 주위 사람들이 사람 이름이 잘 기억 안 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대화하다가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 그 있잖아.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치매 가족력 없이 건강한 80대 엄마와 사는 내 후배가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고 헷갈릴 때 내가 그 후배에게 대부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편이었기에 나의 기억력을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바로 생각나지 않았던 그 순간 치매에 걸린 엄마가 떠오르면서 너무 무서워졌다. 치매 가족력이 없다면 어쩌면 웃고 넘길 에피소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보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 주차장을 빙빙 돌 때, 매번 쓰던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을 때, 소소한 것이라도 기억이 안 나는 모든 순간이 섬뜩한 경험이다. 아버지가 치매인 친구가 있다.
요양원에서 아빠의 생일 파티를 했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친구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초점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친구 아버지의 사진을 봤던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는 경도인지 장애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였다. 가족들 속에서 홀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친구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고 안타까웠다. 치매 부모님을 둔 같은 처지이기에 친구에게 물을 수 있었다. 치매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잖아. 혹시 너도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지는 않아? 사실 걱정되지. 게다가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첫째라서 더 불안한 마음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그렇다. 나의 친구 말대로 치매를 걱정하느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교통사고 나는 것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만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피할 수 없다면 의연하게 맞서야 한다. 치매에 대한 걱정에 인생을 좀먹히기보다 건강하고 멋지고 여유롭게 사는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더 강하게 지내야겠다. 언젠가 죽겠지만 그래도 절대 죽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때를 위해 행복한 기억을 저축하고 후회를 덜어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엄마의 뒷모습에서 나를 발견할까봐 무섭다. 깔끔한 성격의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도 계속 집안을 닦아댔다. 식탁이나 방바닥에 먼지나 물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했다. 모두 둘러앉아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엄마는 식탁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닦아내고 털어냈다. 쓰레기나 부스러기를 치우느라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우리는 그만 좀 하라며 달랬지만 소용없었다. 언니들과 같이 커피와 비스킷을 먹던 중이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테이블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무심코 닦아냈는데 언니가 그러지 마. 엄마같이 왜 그래? 라고 말했다. 순간 흠칫했다. 사실 깔끔한 엄마를 보고 자랐으니 언니들이나 나도 집안이 어질러진 꼴을 참지 못하는 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엄마처럼 계속 식탁을 닦아대는 나의 모습을 인식할 때면 마음 한편에 두려움과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치매에 걸려서도 탁자 위 얼룩을 문질러대는 엄마의 모습으로 30년 뒤의 엄마처럼 치매 걸린 모습으로 탁자를 닦아대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로는 자꾸 휴지에 집착했다. 휴지가 보일 때마다 엄마는 돌돌 말아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바지 주머니에도 넣어놓고 가방에도 넣어놓고 잠바 주머니에도 넣어두었다. 여기저기 잔뜩 챙겨놓고도 금방 잊어버리니 휴지가 눈에 보이면 돌돌 말아 터질 듯한 주머니에 또 쑤셔 넣었다. 엄마한테 휴지를 조금만 챙기라고 이야기해도 다 필요한 데가 있다고 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강아지가 용변을 보면 이걸 치우는 데에도 휴지가 필요하고 혹시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이 급하게 되면 그때에도 휴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언제 어디서 휴지가 필요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챙겨놓아야 한다고 했다. 치매 환자는 뇌가 손상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다는데 우리 엄마는 원래 깔끔했던 성격이라 그런지 그 불안감을 휴지로 닦아내려고 했나 보다. 가족들과 같이 외출하다 보면 휴지가 없어서 곤란할 때가 있다. 겨울에 따뜻한 차를 마시다가 콧물을 훌쩍거리거나 음료를 쏟아서 급하게 닦아내야 할 때 휴지가 없으면 난감하다.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도 작은 휴대용 티슈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 가방을 매지 않고 외출할 때는 옷의 주머니에 휴지를 챙겨 넣는다. 그러다 어느 날 내 외투 주머니에 쌓여있는 휴대용 티슈를 보는 순간 엄마가 떠올랐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나 만일을 대비해서 휴대용 티슈를 구비하고 다니는 것은 좋은 버릇이다. 그러나 엄마를 닮은 내 모습에서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도 여전히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어느 순간 자연스레 따라하는 나의 행동에서 엄마가 느껴지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 테이블을 열심히 닦다가도 엄마를 닮아서 깔끔하다가 아니라 엄마 닮아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라고 슬그머니 걱정되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엄마를 닮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내 마음이 싫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무서워진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하다. 치매 걸린 외할머니를 볼 때만 해도 할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치매에 걸리자 치매라는 질환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렵다. 외가 쪽은 치매 유전자가 있지만 친할머니는 90세가 넘도록 정신이 또렷하게 지내다 돌아가셨으니 괜찮을 거야. 엄마는 치매에 걸렸어도 첫째 외삼촌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계시니 치매 유전자는 확률일 뿐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 엄마와 나의 다른 점, 그리고 치매에 대해 내가 가진 유리한 조건들을 꼽아가며 애써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한다. 때로는 엄마를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엄마를 닮을까봐 걱정하는 내 모습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 치매 관련 자료나 책을 보면서 공부했다. 원래 엄마의 치료나 돌봄을 위한 것이었지만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게 된다. 한 일본 의사의 책을 보니 치매가 60대 이후 나타나더라도 뇌의 변화는 40대부터 시작된단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알츠하이머가 40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40대 후반부터 축적된다고 했다. 대개의 치매 환자는 80세쯤부터 발병하고 우리 엄마는 평균보다 일찍 발병해서 70대 중반에 치매에 걸렸다. 아직은 30년 넘게 시간이 남았으니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진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나 하며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본다.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목표의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뇌는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잘 골라낸다는 것이다. 소음으로 가득한 카페에서도 누군가 부르는 내 이름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신발을 사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꿈꾸는 대로 된다는 것도 결국은 꿈과 관련된 정보를 잘 찾아내어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일 거다. 예전에 한참 열풍이었던 책 시크릿에서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에너지를 모아 도와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건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목표의 시각화나 관련 정보를 골라내는 뇌의 능력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가 보다. 뇌는 머릿속의 이미지와 관련된 쪽으로 정보를 모으고 실행 능력을 강화하니 내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모습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생각해야 한단다. 그래서 요즘은 언니와 틈날 때마다 이야기한다. 우리 은퇴하면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유럽의 카페들도 가고 크루즈에서 바다를 보면서 수영하자 라고 말이다.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하는 치매 예방법. 치매 환자의 가족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유전적 영향일 것입니다. 유전자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유전자 위험도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따른 치매 발생률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유전적 위험도가 낮으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유전적 위험도가 낮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의 치매 발생률은 1.5배, 유전적 위험도가 높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의 치매 발생률은 1.9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위험도가 높고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의 치매 발생률은 2.8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치매 연구 중 노트르담 교육수도회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유명합니다. 수녀들은 오랜 기간 꾸준히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녀 중에서도 베르나데트 수녀의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그녀는 사망하기 전까지 인지검사에서 꾸준히 최고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그녀가 8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이후 부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르나데트 수녀의 뇌는 알츠하이머,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나타냈습니다. 심각한 치매 환자의 뇌를 가졌음에도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 인간의 뇌가 연결망을 형성하며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능력, 즉 예비 인지능 때문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지적인 활동이 예비 인지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대상 연구에서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은 사람이 8%였다고 합니다. 즉 치매가 발병할 만한 상태가 되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치매로 이어지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시청보다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이 뇌에 더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화투를 치거나 수도쿠를 풀기도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뇌의 활성화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유지한다면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다양한 음식이나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압이나 마사지 등으로 촉각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이미 치매로 진행된 환자에게서도 공통으로 추천되는 활동이 바로 운동입니다. 뇌에 자극을 줘서 뇌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근육이 감소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니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육 유지를 위한 무산소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가이드북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혈압은 1.6배, 당뇨병은 1.5배, 비만은 1.6배, 뇌손상은 2.4배, 우울증은 1.7배입니다. 생활습관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는 2.2배, 흡연은 1.6배, 치매 위험을 높이고 최근에는 적은 수면 시간이나 낮은 수면의 질이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제시했는데 3가지 즐길 것, 3가지 참을 것, 3가지 챙길 것입니다. 먼저 3가지 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입니다. 그리고 3가지 참을 것은 술을 적게 마시기, 금연하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챙길 것은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받기입니다. 세대별 액션 플랜도 있는데요. 청년기에는 하루 3끼 챙겨 먹기, 취미로 운동하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장년기에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환 치료하기,
우울증 치료하기, 그리고 노년기에는 매일매일 치매 예방 체조하기,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 받기입니다. 연령대와 생활 방식, 신체 상태를 고려한 건강 생활 습관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이 노화가 되면 예전에 비해 고집이 세진다거나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취미나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막고, 만약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 선별 검사를 어르신에게 권하면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가려낸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뇌 건강 검사 혹은 인지나이 검사 등 조금 돌려서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치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어르신은 물론 스스로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검사를 받아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치매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